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부터 좀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슈퍼 수요일 청문회 새 장면, 항변과 소신, 진땀을 흘렸다라고 해서요. 어제 이 장관 후보자 또 헌재 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저마다 충분히 소명했다는 의견이 좀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의사당 인질극 아이부터 탈출시켜라라고 해서요. 이란에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 IS가 이 순위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을 이제 공격을 한 것인데 사우디와 이란 간의 이 갈등을 좀 부추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쪽에서는 이 IS의 배후 근거로 사우디를 지목하고 있으면서 중동이 또다시 화약고로 돌변하지 않을까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낙동강 올해 첫 조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환경단체는 조금 수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모두 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녹조의 원인이 이 돌을 가둬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틀렸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는데 글쎄요, 누구 왜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녹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평입니다. 신선한 인선 상했네 상했어라고 자유한국당에서 옛 작살 가지고 찍어내려고 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열심히 바닷가에서 생선을 잡아 올리는데 자유한국당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라는 난평이 좀 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김영란법 시행 수개월 지나도 직무성, 대가성 모호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볼 겸 동봉투 만찬을 김영란법 위반으로 수사했다. 김영란법에 사실상 무용지물화돼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도 좀 비판하고요. 그리고 이 어제 있었던 돈봉투 만찬 사건의 핵심으로 김영란법 위반 여부가 나왔는데 좀 논란은 있습니다. 신받다 걸릴 게 없었는데 김영란법에서 하나 걸렸죠.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라고 하는 큰 물고기 하나 걸렸습니다. 대여가 걸렸는데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한겨레입니다. 방산비리 개념도라고 하는데 입찰, 납품, 보급. 입찰할 때는 분명히 굉장히 좋은 운동화였는데 실제로 이 군인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슬리퍼 한 짝이었다라는 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김영남 전 국회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노영희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매일경제신문부터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재계 오늘 첫 회동을 열고 있다. 국정위와 대한상의 간담회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등 일자리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미 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이 함께 간다고 합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30명 안팎으로 노무현 전 정부 시절처럼 소수가 좀 가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이 청와대가 경총의 반성문을 받았다, 아니다, 맞다 이런 논란이 좀 있었어요. 오늘 이제 상이랑도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문제가 재계에서는 좀 불편한 건가요? 그렇죠. 재계에서 비정규직, 김영배 경총 부회장도 그거 얘기했잖아요. 예. 비정규직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다. 대기업에 있는 비정규직이 중소기업에 있는 정규직보다 훨씬 많으니 그런 구조적인 문제다 얘기했는데 오늘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한 달 만에 재계 대한상회하고 내일은 중소기업 중앙회를 만나는 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만시지탄감이 있어요. 민간 기업이 고용의 거의 92%를 차지하잖아요. 그 기업을 빼놓고 노사 정중에서 사를 빼놓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도 빨리 청와대로 불러서 만나야 된다고 봅니다. 재벌 개혁하고 재벌을 기살려주는 건 다르거든요. 재벌들도 얘기 들어보면 자기네들 개혁한다고 찬성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재벌들이 부조리한 거, 황제 경영 이거는 엄하게 단속하는 재벌 개혁을 하되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국제무대에서 더 뛸 수 있게 많이 좀 길을 열어줘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각국의 재벌들, 대기업 총수들, CEO들 맨 먼저 부른 게 그거예요. 아베도 그랬고 시진핑도 그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시진핑 만나러 갈 때도 재계 총수들이 트럼프도 처음에 이재용 삼성회장 초청했었잖아요. 근데 우리 못 갔습니다만은 우리가 불행한 일이 있어서 재계 총수들이 먼저 가서 문고를 좀 열어줘야지 트럼프하고 회담도 굉장히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노사 정중에서 살을 빼놓고 하는 거는 정말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들, 재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체계도 좀 다독일 필요가 있다. 예, 그 필요성은 좀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미 경제사절단에 사실은 주요 재벌그룹 총수들도 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전부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고 뭐 출국 금지돼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또 뭐 이정부 회장은 이제 구치소에 있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데려갈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래서 어떤 의미 있는 규모의 경제사절단을 꾸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의 정상회담을 하면서 일종의 이제 선물을 받기를 기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 내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것이냐. 뭐 이렇게 각국 다른 나라 정상들이 이제 선물을 크다란 거를 하나씩 던졌고요. 이제 뭐 아베 총리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상회담과도 그런 기대를 할 것 같은데 그런 큰 선물을 던질 만한 대기업 총수가 경제사절단에 포함될 수 있느냐 지금 상황으로 봐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그게 이제 지금 비정규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정규직화되면 물론 그분들은 이제 어떤 혜택을 많이 보겠습니다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아예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신규 채용의 절벽으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은 사실은 철저하게 계산하에 이윤하에 움직이는 수밖에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 일자리 자체를 없애버리는 폐해가 나타날 수가 있고 최저임금 10,000원 인상도 지금 제가 만나본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10,000원을 올리면 우리는 이제 이 장사 더 이상 못한다, 접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떤 정부 시책이라고 그래서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 대화를 일단 나눠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이제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같이 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청와대도 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 경제사절단 문제는 청와대가 먼저 구색가 측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재계에서 또 이제 상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먼저 우리도 좀 같이 가게 해달라라고 해서 이제 청와대가 뒤늦게 좀 같이 가는 방향으로 좀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죠. 이 트럼프도 사실은 지금 이제 뭐 잠시 뒤에 다루겠습니다. 탄핵 위기에 몰려 있어가지고 한미 정상회담 분위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청와대 사드 배치 환경평가 생략할 만큼 시급한 일인지 의문이다라고 하는데요. 4대 추가 배치가 장기화될 것을 좀 시사하고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북핵, 미사일 신속 대응 여러 가지 좀 복잡한 현안인데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또 들어왔고요. 소식이 좀 들어와 있고. 사드 배치가 좀 급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 이 시각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최초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사안인데 국방부나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정부는 협의도 하지 않았고 요청도 하지 않았고 이런 태도를 취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배치를 결정하고 또 예상했던 일정보다 당겨서 실제 그 성주 부지에 사드 배치를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보고 사항도 누락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국방정책실장이 좌천되는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사드 배치하느냐 배치하지 않느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절차는 굉장히 정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국회 위준 문제를 포함해서 또 기지 조성으로 인한 환경영향 평가 이것도 절차에 맞게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미군에 공여하는 부지 면적을 콘크리트 타설되는 부분으로 축소해가지고 환경영향 평가를 축소해서 하려고 했던 게 이번에 확인이 됐고 이거는 원칙대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일단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뭐 다른 입장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만 청와대 발표는 지금까지 이런 과정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번복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 이제 뭐 여론과 또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한 겁니다. 자, 이 사드 배치 문제도 사실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좀 뜨거운 감자로 부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갈지 좀 보겠습니다. 한 말씀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 사드 배치가 과연 시급한 일인지 의문이다라고 하는 저 멘트 자체가 충격적입니다. 사실은 뭐 오늘 방금 조금 전에도 합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원산에서 북한에서 미확인 발사체를 또 수발 발사를 했다고 하고 거의 지금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주례 행사가 되고 있어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사드 배치가 과연 시급하냐라는 청와대의 저 태도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굉장히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게 사드를 배치한다 그래서 북한의 핵 개발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드는 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미국의 북한의 핵 개발 의지나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의지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대화가 불가피한 겁니다. 이 국면을 풀기 위한 전략적인 해법이 있어야지 사드를 가지고서 지금 그 미사일 발사에 적용을 해서 마치 그거 사드를 배치하면 미사일 발사를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굉장히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이게 끝이 없네요. 그러면 북한에서 쏘는 미사일이 동해안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 일본 쪽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 대한민국 쪽으로 날아올 때 그러면 사드 외에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알겠습니다. 뭐 쉬운 문제는 아닌 게 뭐 두 분의 대화 속에서 그대로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이 부분을 좀 슬기롭게 풀어야 되는데 좀 지켜보죠. 문 대통령 취임 100일간의 기록이라고 하는데 얼추 지금 이제 내일이 되면은 딱 선거가 끝난 지 이제 한 달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대통령으로서 명령이다, 신혼여행 가세요라고 이제 소방관에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최길수 대원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최 대원은 당시 결혼을 3주 앞두고 김성수 대원과 함께 현장에 투입돼서 시민들을 탈출시키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고 뒤늦게 결혼식을 올렸다. 신혼여행도 당연히 가지 못했는데 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한 일이긴 한데 신혼여행을 가지 않은 것은 정말 잘못한 것이다. 서장님도 휴가를 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서장이 손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계명대학교 후배들이 성공을 모아서 한 2천만 원 우리 소방본부에 전달해 오고 그것도 참 고마운 일이었는데 또 그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 최길수 대원이 그때 늦춰진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가지 않는 대신에 그 비용을 또 그 학교 발전기금으로 내놨다는 그 보도를 제가 봤는데 그건 잘하셨는데 그런데 신혼여행 안 간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그냥 명령인데 적절한 시기에 신혼여행 가셔야 되고 또 신혼여행 갈 수 있도록 우리 또 소방서장님이 또 휴가도 이렇게 내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거죠? 명 적극적으로 받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이제 저런 행보가 사실은 국민으로부터 굉장한 지지를 받아요. 그렇죠? 아무 말도 아닌데 왜 저렇게 저런 행보가 이렇게 살갑게 다가올까? 이렇게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인터넷 댓글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항상 큰 틀에서만 모든 것을 바라보다가 사실은 소방대원이든 뭐 경찰 공무원이든 정말 낮은 데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직접 겪는 외환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루만져 주었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결혼식을 3주 앞두고 현장에 투입됐다가 다쳐서 신혼여행을 못 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이 공무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제대로 지금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간증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대통령께서 콕 집어서 위로해 주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느끼겠죠. 더더군다나 지금 어제 그 용산 소방서를 방문하셔가지고 하셨던 얘기 중에 하나는 그 소방대원들이 보통 방화복이나 장갑 이런 것들을 자기 비용으로 보통 구입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움을 표시하셨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공무원 수를 늘리게 되면은 이게 너무 이 조직이 비대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난에 대해서는 행정공무원을 늘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분들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궤를 달리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필요한 그러한 곳을 이제 긁어주시고 얘기해 주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고마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어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국민에게 우리 소방관이야말로 바로 국가 그 자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방관이야말로 바로 국가 그 자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감동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문 대통령이 이제 취임 100일 행보를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좀 탈권위적이고 소통의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것, 그러니까 사드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인사청문회라든지 이게 머리 아픈 여야가 대치하는 그런 현안도 있습니다만은
또 이런 민생 소통 행보를 통해 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일종의 양면 작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행보가 상당히 지금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감성적인 접근이죠. 예. 대상자 국민들의 자존심을 배려해주는 감성적인 아주 낮은 곳으로 소방관도 얼마나 고생해요. 근데 정부 예산이 없어가지고 방화 장갑도 자기 개인 돈으로 살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들 찾아가서 커피 한 잔씩 따라주고 하는 모습이 국민들이 흐뭇한 거죠. 과거에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 때 광우병 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국정교과서 위안부 합의 뭐 이런 것도 옳다고는 했지만 국민들의 생각하고는 좀 벗어났어요. 광우병 소도 사실 광우병은 없지만 그냥 밀어붙였잖아요. 그거 화가 났어요. 국정교과서도 좀 더 설득했으면 되는데 그냥 밀어붙였어요. 또 저기 주소 변경 그거 예산이 5천억 이상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되는 지금도 우리 새로운 주소가 안 써지잖아요. 국민들의 자존심을 박박 긁어놓은 거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거를 잘하는 거죠. 감성 낮은 곳으로 하는데 여태까지 지지율이 84% 하는 건 엄청나게 높은 지지율이 이건데 이제는 이거가 초반기에 너무 높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초반기에 낮았다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장달이라 쫙 올라가야 되는데 84%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인생에 있어서 소년 출세가 피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올라가되 이제는 좀 인기 없는 것도 좀 해야 됩니다. 인기 없는 것도 뭐 사드 일자리 이런 거 인기 없잖아요. 일자리 노조 귀족 노조라고 부르는 사람도 청와대 책상 치면서 얘기하고 재벌 총수한테도 책상 치면서 니네 고용 왜 안 해? 투자 좀 해 하고 좀 소리 좀 지르고 이제는 부당한 거 안 할 테니까 제발 좀 경제 좀 살려. 옛날에 한강의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리더십 뛰어난 박정희하고 정주영 회장, 이병철 회장 셋이 손잡고 한강의 기적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는 인기 없는 것도 좀 감성적으로 좀 접근해서 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훨씬 좋아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듣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인기 관련 이미지 정치에 집중하는 또 일부에서 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뜯어보면 이거 하나하나가 또한 민생 행보고 정책 행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취임 이후에 제일 먼저 찾아가서 인천공항공사를 찾아가서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화하겠다. 라고 했던 행보나 어제 같은 경우 용산소방서 가서도 그냥 이미지 관리만 하고 온 게 아니고 소방공무원 증원이라든지 또 그에 대한 이제 국가의 지원이라든지 애초에 선거 때 공약했던 사항들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인 거고 때문에 이걸 단순히 그런 이미지 관리용 그런 정치다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의미를 축소하는 거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굉장히 환호를 받고 각광을 받는 이유는 저 자체가 이제 권위를 내려놓고 소탈한 행보를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난 정권과 너무 대비되는 거예요. 지난 정권 시절에 굉장히 갈등이 큰 사안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와대는 정말 문을 딱 닫고 길을 닫고 굉장히 권위적인 모습을 보였고 거의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다가 위기가 오면 서문시장 찾아가서 뭐 자기 지지 기반 있는 서문시장 찾아가지고 상인들 손 한번 잡는 식으로 이미지 관리를 해왔다는 거죠. 그런 데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던 답답함과 불만이 저런 행보를 보면서 해소가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런 문 대통령의 탈권위적인 행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장 가가지고 떡볶이 먹는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건 나름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정책 메시지도 담겨 있고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지지 기반을 찾아서 가는 그런 어떤 그 일종의 아주 편협한 그런 행보가 아니고 다르다. 낮은 곳을 향해서 가는 그런 국민적 그 시선에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그건 뭐 철저하게 정의당적 시각으로 말씀하신 자유한국당적 시각을 말씀하세요. 대통령의 뭐 어떤 민생 행보가 됐던 어디를 방문하는 것이든 뭐든지 준비가 철저히 되죠. 그러니까 뭐 소방서를 찾으면 소방공무원의 증원이라든지 뭐에 대한 정책을 다 가져가지 아무 정책이나 준비 없이 대통령이 그냥 불쑥 어디 시장이 됐던 어디가 됐던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역대 정부 어디에서도 없었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을 찾게 되면 거기서 떡볶이도 먹지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어떤 정부의 정책도 설명하고 아니면 어떠한 약속도 하고 다 그러고 오지 뭐 박근혜 정부라고 그래서 서문시장 가서 떡볶이만 달랑 먹고 오고 그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단편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 아니, 싶습니다. 단편적인 게 아니고 일례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정치적 위기에 몰리니까 찾아간 데가 서문시장이었어요. 환영도 못 받았고. 그때 가서 무슨 정책 메시지를 내놨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예, 예. 그때 기억이 좀 흐릿하신 것 같은데 그때는 서문시장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재난 사태를 맞이해서 그 살피고 또 위로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지. 지금 그때 박 무슨 의원님께서 정치적 말씀하신 게 위기 이제 그 때문에. 불났을 때 간 걸 얘기하는 게 예, 아니라 예, 이제 그렇습니다. 집권 초창기나 좀 중반기 그걸 때 포함해서 아니 얘기하는 집권 초기에 거고요. 갔을 때도 전통시장을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가지 어느 쇼로 간게 대통령이 아니라? 뭐 예. 시장 가갖고 떡볶이만 먹고 온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가면 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가죠. 어쨌든 뭐 과거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역대 대통령들의 행보를 봤을 때 지지 기반이 흔들리거나 지지율이 좀 많이 급락할 때는 항상 서민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시장 상인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러면 막 열광하죠. 그러면 좀 기분이 이제 대통령도 이제 기분 전환을 해가지고 다시 청와대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는데 문 대통령의 행보가 이런 것인지 아니면 이거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인지 이번에 대해서는 약간의 시각차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문 대통령의 취임 한 달 그 행보를 잠깐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승리! 감사합니다. 꼭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표 부부장님과 여기 다녀왔습니다. 대통령의 화이팅! 근데 목도리 춥다야. 청와대 가시면 이제 못 뵙겠네. 왜 못 가? 한 번씩 보러 온다니까. TV에만 한번 더 들어가. 공사실이에요. 아니 여기 광복군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셨어요? 광복군에서는 광복군에서 무슨 역할을 하셨냐고요? 통사령부에 있으세요. 좀 이게 트라우마 아까 외상증서 들어서 이쪽에 대해서 조금 전문적인 그런 그 진료 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여러 분 계세요? 네, 저희. 자, 우리 엄마 생각에서라도 빨리 일어나야죠. 지하철을 조심히 받으시고요. 그래요. 잘 될 겁니다. 자신 있죠? 파이팅, 파이팅. 손 다리고 가자. 예, 뭐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취임 한 달이 됐다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탈권위 소통 행보 또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광폭의 행보 5.18 기념식에서 보여줬던 모습 또 현충일 추념식에서 보여줬던 모습 이 전방위적으로 통합의 행보를 거쳐가는 그런 모습들이 84%, 85%뭐 이런 지지율로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예. 근데 뭐 지난번에 79% 이렇게 떨어졌다 예.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실 상당히 높은 거기 때문에 그걸 뭐 꼭 떨어졌다고 말할 건 아니죠. 이제 다만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국민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또 문 대통령 본인이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잘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잘 되려면 또 보좌진들이 잘해야 되고 예. 인프라가 잘 구축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아직 그게 제대로 정착이 안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인사청문회니 뭐니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아요. 그렇다면은 예. 아무리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그 독자적으로 멋진 행보를 보이면서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받쳐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힘들어지실 건데 예. 그것을 대통령에 대한 비난으로 또 연결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또 소지가 조금 있고 아니면은 전체를 다 끌고 나가야 되는데 조금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는 이미지만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또 비난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조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대통령 스스로 역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큰 현안은 아무리 지금 국민적 지지가 높다 하더라도 결국 협치가 제일 중심에 대해서 일을 끌어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저는 자유한국당이라든가 국민의당이나 뭐 바른정당이나 정의당 이런 그 정당들에 대해서 예. 대통령이 어떤 설득의 메시지라든가 뭔가 좀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그런 메시지를 좀 보여주는 것도 이 시점에서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인데 예. 문재인 정부도 국정 수행 지지율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만 거기에 너무 연연해서 할 일을 못하는 식으로 운영을 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고 또 그런 높은 기대치가 높은 국정 수행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는 대통령의 탈권이 뭐 예. 이런 행보들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근데 그것만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국민들이 다소 반대가 있고 그리고 인기가 떨어지는 정책이라도 해야 하는 게 또한 정권이기 그래야겠죠. 때문에 예. 그런 점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시작입니다. 이제 한 달 지켜봤는데 일단 합격점은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국가 정책을 잘 이끌지 또 지지율은 계속 유지가 될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사를 보겠습니다. 돈봉투 만찬 이영렬, 안택은 면직. 이영렬 전 지검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수사라라고 하는데 일단 김영남 의원, 일단 뭐 횡령이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김영란법 위반,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를 썼다는 것인데 특수활동비는 이렇게 경력금으로 주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수사팀에 예. 경력금을 준 그 안태근 전 검찰국장은 이제 김영란법 위반은 일단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법무부에 있는 특수활동비를 수사팀 관계자 7명에게 나눠줬는데 그 특수활동비를 수사가 끝난 다음에 뭐 수사하면서 예. 검사들이 개인 돈을 써가면서 했던 부분을 조금 보존하기 위해서 끝난 다음에 주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예. 보통은 수사 끝난 다음에 줍니다. 수사 전에는 잘 주는 경우가 없고요. 제 경험에 비춰봐도. 그래서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중앙지검에 있는 수사팀에게 준 것은 그 특수활동비, 예. 수사비에 쓰라는 특수활동비의 목적에 비추어서 소위 김영란법 위반은 아니다. 다만 품위 손상의 여지는 있다라는 이유로 해서 이제 면직 처분을 내린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영렬 전 중앙검사장이 법무부 관계자에게 이제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예. 준 돈은 이거는 이제 법무부는 수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어떤 수사비 목적의 특수활동비를 쓸 수 없는 거다. 그리고 검찰 인사를 다루는 법무부 검찰국 관계자에게 줬기 때문에 예.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영렬 전 중앙검사장은 이제 예. 소위 그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앞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예. 이제 공교롭게도 참 김영란법에 대해서 우리 사회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많은데 어떻게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이 김영란법의 대상이 됐는지 참 역설적인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넘어오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변호인 쪽에서 66세 여자다. 주 사회 재판은 무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피고인의 건강 문제를 감안해 주 사회 재판 진행 방침을 철회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가를 떠나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품위 유지를 할 수 있는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감히 생각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옴 진리교 사건 얘기까지도 좀 꺼냈는데 이 사건의 1심 재판이 무려 10년에 걸쳐서 진행됐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이 옴 진리교 사건보다 더 중하면 중했지 뭐 가볍지 않다. 그러니 충분히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관련된 영상 좀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회는 힘이 넘치는데 약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자 하나네, 여자 하나. 그 여자 하나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약자를 편드는 게 아니라
이 강하고 이 똑똑한 변호사들이 혹시나 잘못했을까 봐 거기다 힘을 보태주는 겁니다. 이 여성은 강한데 왜 자꾸 이제 이 약자를 여자와 이게 동일시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은 이 변호인들의 전략이에요? 아니면은 실제로 박 전 대통령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지 못해서 주 사회 재판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일단 뭐 자꾸 여성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함을 사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중요한 것은 주 사회 재판하면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열 몇 시간씩을 계속 앉아서 그 재판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 아무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려서 편하게 하시는 건데, 물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했고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재판을 받아서 밝혀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분이 지금 재판받는 방식이 매우 훌륭하다거나 잘 됐다거나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 너무 이제 사건이 많고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도 어쩔 수 없이 지금 고육지책으로 내놓는 게 주사회 재판인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렇지만 변호인들이 얘기하는 것도 전혀 틀린 말들은 아니에요. 물론 거기서 지금 그 근거를 내세우는 게 여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지만, 여자 아니라 정말 강한 남성이라 하더라도 주사회를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 넘어서까지 꼬박 앉아서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고, 왜 힘드냐면은 앉아있는 것도 힘들지만 기록을 보고 검토하고 그날 있었던 재판의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전략을 세워서 또다시 다음 재판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 자체가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실제 재판 준비하는데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전부 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 때부터 계속해서 나와 있던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협조해야 될 부분이 조금 있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다른 그런 피고인들과의 관계를 좀 고려해서 이 재판이 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부분은 필요한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그런 걸 안 하면서 계속해서 힘들다, 여자니까 약하다 이런 얘기만 계속 늘어놓기 때문에 지금 공감대를 못 얻는 거죠. 사실관계 부분에서 인정할 건 빨리 인정하고 또 반박할 건 반박해야 되는데 모두 다 부정하니까 재판은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나 몸은 아프다, 못 나간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중적이다. 근데 이 박 전 대통령 쪽에서 주 사회 재판이 무리다라고 하는 그걸 갖고 나온 이유가 혹시 석방을 기대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10월 16일까지가 구속 만기잖아요. 그때까지 재판이 길어지면 10월 16일 날 어젯밤에 12시에 장시호 나온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도 석방이 돼야 되죠. 그럼 석방되면은 법원에서 자꾸 서두르는 게, 석방되면 그다음에는 이제 자택에 있는 분을 오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도 뭐 몸이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차일피일 하면은 재판이 무제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관련자도 워낙 많고 또 증인만 해도 뭐 430명이나 되지만 그 가급적이면 좀 몰아서 좀 빨리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검찰 측에서는 뭐 나는 뭐 토요일 일요일도 집에 못 가는데 주 4일이 뭐 힘드냐 했는데, 사실 주 4일은 아까도 노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힘든 긴 강행군인데 전체적으로 그건 그 판사들이 뭐 판단할 문제가 아니냐. 늘어지면 또 한없이 늘어지고 일본의 오음진리교까지 유영하 변호사 측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그쪽은 10년 이상 걸렸잖아요. 근데 이것도 뭐 몇 개월 만에 끝낸다는 건 사실 무리긴 한 측면이 좀 있죠. 그래서 저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뭐 작전이기는 하죠. 일단 석방이 돼서 장기전에 대비한 작전이기도 하지만 그 말을 아주 뭐 전략이다 하고서 매도하기는 조금 좀 무리한 일정인 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이제 검사들도 그렇고 이제 판사들도 그렇고 사실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이 이제 불거진 이후에 거의 주말에 한 번도 쉰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강행군을 이어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협조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또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어떤 심판자로서 아니면 공격하는 입장에서 쓰는 거하고 방어하는 입장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피로도의 차이가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측이 힘든 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면 이렇게 재판이 장기화되고 빨리 끝낼 수 없으면 1심 구속 기간 6개월 내에 재판을 못 끝내면, 뭐 어제 장시호 씨도 석방이 됐습니다만 보석 상태나 뭐 이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게 원래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이제 그런 어떤 석방에 대한 부담 때문에 1심 구속 기간 내에 이 재판을 끝내야겠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4번씩 재판을 이어가야겠다는 입장입니다만, 근데 여기서 저는 하나 좀 불만인 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1심 재판을 오래 한 예로 일본의 오음진리교 사건을 예를 들었어요. 그 10년 뭐 했다 1심.
왜 하필 오음진리교 사건을 예를 들었는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인의 스캔들과 관련한 사건 같은 거 일본의 그 로키드 사건, 다나카 수상도 1심 재판 한 6, 7년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최종 확정까지 10년 이상 걸렸는데 그럼 좀 격에 맞게 다나카 수상도 뭐 그랬다는 예를 들면 모르겠는데 꼭 예를 들어도 어떻게 오음진리교를 들은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 가지 더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은요. 이 변호인 측에서 더 힘든 이유는 뭐냐면은 검찰은 공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재판정에 제출할 증거나 이런 자료들을 먼저 본인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재판정이 현실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다 알아요. 그렇지만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런 기록을 받아볼 수가 없고 재판이 진행이 되어야지만 그때부터 연락복수해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부터 그 변호인과 검찰의 출발선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다면 변호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훨씬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좀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면서 차근차근히 진행하는 것이 원래 맞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얘기하다 보니까 방어권이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이제 일반 여론이 좋지 않아서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긴 한데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 정리는 해줘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이 주사회 재판이라는 게 무슨 여성뿐만이 아니라 누구나에게 힘든 일이고 또 피고인을 방어하는 이 변호인단 입장에서 재판 준비에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겠는데 근데 전 좀 이 박근혜 대통령 저 변호인단이 어떻게 보면 좀 자초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의 뭐 조서나 증거나 모든 걸 다 부동의해버리고 마치 이제 재판을 지연하려고 한다라는 인상을 여론에도 주고 또 재판부에도 줬기 때문에 이제 저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무슨 66세 연약한 여자 그리고 저 탄핵 당시에도 그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그리고 이 재판이 장기화된 사례를 들더라도 아까 이제 김용남 의원도 지적했지만 부적절한 사례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여론에 스스로 이렇게 자꾸 고립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참 지혜롭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판부는 증거 분량이 방대하고 증인도 수백 명에 달하고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지 2달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사회 재판은 불가피하다라면서 박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론전을 편 것 같긴 한데 여론도 썩 이제 우호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사회 재판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박 전 대통령의 이 재판장 내에서의 모습도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 하품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종이에 그림을 그려서 지웠다가 뭐 이 지우개 가루를 또 털어낸다거나 뭐 이런 행보를 좀 보였거든요. 본인이 재판이 좀 따분하다고 느끼는 건가요? 아니면 좀 뭐 장시간이 있으니까 힘들고 피로해서 뭐 하품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딴 거 이렇게 끄적끄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전직 대통령 품위와 맞지 않게 아무래도 뭐 오랜 시간 재판을 하고 또 엊그저께는 지우개로 지우고 낙서하고 그림 그리고 뭐 그 지우개로 지운 거를 모아서 또 뭐 물종이로 또 닦아내고 뭐 여러 가지 보였습니다만은 우선 그날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아니고 최순실이가 주도가 되는 그런 재판에서 관심사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저런 제스처를 보이는 거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억울하다. 내가 일일이 뭐 대꾸할 가치가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자기 그 변호, 그 강력한 어떻게 보면은 그 인정하지 않는 듯한 그런 태도죠. 그러니까 제 디테일한 거엔 나는 뭐 큰 관심 없어.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강력한 의사 표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이런 면에서 볼 때 참 답답한 게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탄핵되기 전에 사표 던져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음 대통령이 보수 대통령이 사면해줬잖아요. 그런 모습의 기회가 많았는데 어떻게 경우의 수가 나쁜 경우로 계속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재판정에 와서 그림 그리고 낙서할 지경까지 왔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는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만 죄는 죄니까 실정법에 의해서 좀 냉정하게 어떻게 보면 끝까지 좀 대응을 해서 뭐 죄 없으면 그걸 밝히는 게 좋지 저렇게 하는 거는 좀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 당시 노승일 이제 그 전 케이스포츠재단 부장이 얘기를 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 사건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첫 번째 했던 것 같고요. 또 저 모습에 대해서 노승일 부장이 이제 SNS에다가 글을 올려서 뭐 낙서하고 뭐 하품하고 자기 좀 째려보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다른 박사모 회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연필 2개를 갖다 놓고 길이를 맞추는 등 심각한 고민하더라. 또 이런 식의 또 그 글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 따라 시각이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좀
회피하고 부인하는 심리가 더 많기 때문에 저런 식의 태도를 지금 보이는 것 같고요. 특히 예. 재판장에서 재판관이 계속해서 할 말 있냐 그러면 나중에 하겠다, 할 말 없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재판 진행 절차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사실 하나가 예. 있고 두 번째로는 내가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말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필 두 개를 이렇게 길이를 맞추는 게 뭔가를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는 그런 건가요? 보통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일 없을 때 그러는 게 아닌가요? 이게 뭔가를 깊이 고민하고 생각할 때 연필 길이 맞추나요? 근데 이제 그 형사 재판에서는 예. 피고인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민사 재판은 사실은 원피고가 안 나가고 변호인만 나가도 되죠. 예. 근데 형사 재판은 피고인을 놓고 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좀 틀린데 출석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만 법정 내에서 피고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검사나 변호인 간의 공방이 오고 가면서 그 자리에 그냥 출석 의무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4일씩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이렇게 법정에 나오다 보면 좀 예.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가 있죠. 그러니까 멍해지면서 무슨 말이 오고 가고 지금 예. 상황이 어떤지 좀 파악을 못하고 좀 멍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경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다른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제 재판받는 거는 이제 쉬운 일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좀 신속히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이 박 전 대통령 측에서요, 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이제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이 관료들 공무원들이 나와서 한 얘기에 대해서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한 얘기가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금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문체부 모든 조직원이 청와대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박민관 전 문체부 1차관의 진술이 공개되자 박 전 대통령이 살짝 얼굴을 찌푸리기도 했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유영하 변호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블랙리스트 관련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데 저도 공무원을 해봤지만 저 같으면 구질구질한 소리 안 하고 사표를 내고 나왔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청와대 지시로 인해서 본인들이 하기 싫은 일을 강제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됐으면 구질구질하게 뒤에서 뒷말 안 하고 그냥 과감하게 공무원 딱 사표 던지고 공무원 때려치고 나온다. 나 같으면 이제 이 얘기인데 이거가 적절한 발언인가는 글쎄요. 뭐 대부분 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단 저 발언은 조금 적절해 보이지는 않고요. 근데 예. 여기서 좀 법리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된 거냐면 소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직권남용죄로 기소가 됐는데요. 이게 문화예술인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은 성립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뭐 문화예술 활동을 못하도록 금지한 게 아니고 정부 보조금을 그 사람들이 받지 않도록 한 거기 때문에 어떤 이제 정부 보조금을 받을 권리의 침해라는 건 성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기소된 내용을 따지고 보면 문체부 직원들이 이 일을 하기 싫었는데 청와대의 강압에 의해서 문체부 직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라는 구성으로 이제 직권남용으로 기소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법리적으로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공무원이 하기 싫어하면 위에 지시한 사람은 다 직권남용이냐? 이게 법리적으로 큰 논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매일 뭐 부처별 보고받으면서 소위 얘기하는 뭐 엄청나게 깨고 있고 왜 국정 철학을 제대로 이해 못하느냐 뭐 혼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일선 공무원들이 하기 싫은 일을 시키면 바로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은 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 부분은 이제 뭐 재판 과정에서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아는데 그냥 하기 싫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적법한 지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공무원들이 그걸 따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당시에 이제 문체부 분위기라는 거는 대통령한테 찍힌 국장 과장이 어느 날 갑자기 좌천되고 옷 벗게 되고 이게 다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적법하지 않은 위법한 그리고 논란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지시임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직권남용죄를 적용해서 묻고 있는 건데 아니 공무원들이 적법한 지시고 그리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절차적으로나 합법적으로 이런 짓인데 자기가 하기 싫다 그래서 거부한다면 그건 오히려 항명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 유영하 변호사 얘기처럼
그러니까 양심에 반하고 하기 싫은 일을 위해서 청와대의 지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나 같으면 구질구질하게 뒤에서 뭐 청와대가 이렇다는 둥 저렇다는 둥 그런 얘기 안 하고 과감하게 옷 벗고 나오겠다. 공무원 때려치고 나오겠다. 이렇게 이제 유영하 변호사는 있는데 이분은 나와서 변호사 하시면 되지만 예. 일반 공무원들은 그 공무원 되기도 힘든데 직장, 그러니까 삶 자체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분들에게 그런 왜 용기가 없었냐라 결단의 용기가 없었냐라고 구질구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뭐 반박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아마 그냥 자극적인 말을 좀 섞어서 조금 그 신빙성이나 증언을 좀 탄핵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제 저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 상관이 지시를 내렸을 때 그 지시가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라고 한다면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아야 될 의무가 또 공무원들에게는 원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그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과연 직권남용이 되느냐 내지는 그런 지시가 있었느냐부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재판을 계속 진행해 봐야지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전체적인 모든 분위기나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들을 살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김기춘, 조윤선 수석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의 궤를 이루는 여러 형식의 그런 직권남용은 있었던 것으로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구질구질하다는 표현은 좀 지나치죠. 구질구질하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하나도 안 남습니다. 네? 그거 참고 하는 게 다들 장기 근속상 받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때 공무원들이 그거 했다고 해서 다 사표 안 낸다고 구질구질하다. 그런 표현은 좀 지나치죠. 아까 옴 진리교랑 10년 걸렸다고 비교한 거, 대통령을 피고인이라 안 하고 대통령님이라고 한 거, 이게 다 유영하 변호사 적절하지 못한 태도인데 그 이유는 제가 보기니까 지금 증언하는 공무원들이 옛날에 했던 거하고 지금은 검찰 쪽에 좀 서서 검찰 쪽에 유리한 증언을 좀 유리한 증언을 자꾸 하니까 지금 공정위 왜 부위원장인가 하는 사람도 위증 혐의로 검찰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기소했잖아요. 검찰이 원래 좀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도 하나 검찰에 불리한 증언했더니 재판 끝나고 나오면서 또 불러드니까 기다려 그러더래요. 그럴 정도로 그 위협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거기에 대한 좀 억하심정으로 얘기한 건데 구질구질하다는 건 적절치 못하죠. 대한민국 아버지들을 다 욕하는 말입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뭐 누구는 뭐 사표 안 던지고 싶어서 지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깨끗하게 사표 던지고 나오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유영하 변호사가 그런 부분을 뭐 간과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국정농단 수사 적극 협조한 장시호 구속 피고인 중 석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장시호 씨가 굉장히 해맑은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직접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상계 나포 대한민국의 역성 노동이 되어 계십니다. 여러분, 윤 대표님, 장시호 씨가 이제 첫 석방돼서 나왔는데 뭐 얼굴 표정은 밝아 보여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뭐 구속 만기가 돼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에 대한 재판이 끝난 다음에 같이 선고하려다 보니까 구속 만기가 오늘 어제 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가둘 명분이 없은 거죠. 근데 이제 정호성 비서관이나 김종 차관 같은 경우는 다른 혐의로 추가로 해서 구속 연장을 했는데 장시호 씨는 모두 다 알다시피 특검의 도우미였잖아요. 도우미. 그래서 뭐 윤석열 검사장 같은 경우도 우리 시호 할 정도로 거의 떠받들다시피 할 정도. 그리고 또 최순실한테 그 태블릿 PC도 따로 있다는 것도 또 알려주고 또 그 차명폰 번호까지도 거의 기억해서 해주고 어떻게 보면은 그 특검에 검사 한 10명이 일하는 역할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특검에서 조금 관대한 처분을 해줬다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나왔다고 해서 석방됐다 죄가 끝난 건 아니고 그렇죠. 이제 선고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 죄도 간단한 죄는 아니에요. 어떻게 기업에 협박해가지고 동계 스포츠센터에 16억인가를 거의 갈취한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싹 빠지려고 한 건데 그 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법관이 엄한 또 처벌이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1심 구속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내에 구속 상태에 있는 재판은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6개월 내에 못 끝내면 저렇게 장시호처럼 이제 일단 풀려나서 재판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데 지금 장시호 씨를 제외한 나머지 이 관련 피고인들, 소위 이제 특검이나 검찰의 밑보인 사람들은
추가 기소를 통해서 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계속 6개월이 넘어가도 구속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법리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속기간을 억지로 연장하기 위해서 소위 이제 먼지털이식 수사, 그것도 법리적으로 죄가 잘 될지 안 될지 좀 아리송한 거를 추가 기소하면서 지금 구속기간을 6개월 이상 연장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 전형적인 기소권 남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뭐 검찰에 적극 협조하는 사람은 저렇게 좀 석방시켜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혐의로 또 기소해서 또 연장시키고. 예. 근데 또 다른 한쪽에서 보면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혐의를 밝히는데 적극 협조하면은 또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주는 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구형량의 조정이라든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방법들이 있다. 있거든요. 예. 근데 사람 신병을 갖고 저렇게 뭐 밉보였다고 해서 추가 기소를 통해서 구속 기간을 6개월, 1년씩 연장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풀려난 장시호 씨와 그다음에 또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유라 만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글쎄요, 뭐 잘 모르겠어요. 그 두 사람이 이렇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이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제 취재진도 있고 사람 보는 눈도 있어서. 그러나 연락은 하겠죠, 그렇죠? 원래 장시호 씨하고 예. 정유라 씨가 좀 친했다라고 하고요. 예. 장시호 씨 때문에 정유라 씨가 승마를 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으로 따지면 둘이서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게 맞겠지만 어차피 이제 이 사건이 터지면서 둘이는 갈 길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나왔다고 해서 장시호 씨가 굳이 정유라를 만나야 되거나 정유라가 장시호를 만나야 될 이유는 사실 없어 보입니다. 예. 게다가 이제 만났을 때 둘이서 할 얘기들이 뭐가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아마도 당분간 그렇게 막 급격하게 만나거나 뭔가를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장시호 씨랑 정유라 씨는 요즘 이제 젊은이들의 그 캐릭터상으로 예. 뭐 그 본인들이 뭐 이 재판과 관련해서 했던 건 했던 거고 또 이제 그것과 별개의 또 관계는 관계이니까 뭐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만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정유라 씨하고 장시호 씨는 지금 전략 자체를 매우 다르게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적의 입장으로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사실 둘이 이렇게 꼭 만나서 뭔가를 예. 해야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적대적 관계로 돌아섰다. 그렇죠. 예. 어쨌든 뭐 최순실에게 이 정유라, 장시호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인데 자신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좀 상반되니까 불편한 관계로 바뀌었다. 예. 정유라의 아들이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마필 관리사도 들어왔는데 사실 이 말 관리사가 오히려 정유라보다도 최순실과 삼성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에 더 핵심적인 증인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귀국했던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정유라 씨 도피 도는 거 맞습니까? 위험해. 자, 조심. 세조비는 누가 주전해줬나요? 조심해서 뒤에 문. 국내 어디 거주하실 예정이십니까? 자, 뒤에요. 조심. 지금 어디로 가시나요? 지금 어디로 가세요? 수고합시다. 근데 저 보모도 또 마필 관리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긴 합니다만은 참고인 수준일까? 아니면은 정말 이 삼성과 또 국정농단에 어느 정도 개입을 했을까? 이 부분도 사실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이제 이 두 분이 예. 그 정유라 씨가 계속해서 돈을 어떻게 썼는지 잘 모른다라고 출처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두 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별로 많아 보이지 않고요. 아, 그래요? 예. 아마도 참고인으로 이제 두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보모 자체는 그렇게까지 뭐 이 돈의 출처나 뭐 경위와 관련해서 아는 게 많지 않을 것 같고 중요한 게 마필 관리사인 것 같아요. 이 마필 관리사는 전직 승마 선수이기도 했었었고 원래는 그 이 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뭐 노승일 씨에 대해서 350만 원 달라니까 150만 원만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 이 씨에 대해서 500만 원을 주기도 했고요. 예. 또 이 씨 혼자서 이 말 4마리를 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더 불러들여서 이 마필 관리사 2명이서 말 4마리를 돌봤단 말이죠. 예.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마필 관리사들이 250만 원 정도 월급을 받고 말 6마리 내에서 7마리 정도를 보통 관리를 한다 그래요. 예. 근데 그러면 그런 것에 비해서는 지금 이 씨라고 하는 마필 관리사들에 대해서 상당히 파격적인 대우를 최순실 씨가 해준 거라서 예. 과연 왜 그런 행위를 해줬을까? 첫 번째 그게 의문이고
두 번째로는 이 마필관리사라고 불리는 이 씨라는 사람하고 정유라 씨의 관계가 매우 친하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예를 들면 유연아 이제 이름 바꾸기 전에 예.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오빠 하면서 서로 따랐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뭐 말을 관리해주는 사람과 그런 뭐 말 주인, 말 타는 사람 이런 관계는 예.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니까 아마도 이 사건 실체와 관련해서 많이 또 도움을 줄 것 같고요. 특히 차명폰 같은 것들을 이 사람들도 이용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정유라 씨가 예. 그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이라던가 또 특히 돈의 출처나 특히 뭐 독일에 있는 주택이나 건물 같은 거를 구입할 때 쓰는 자금이라던가 페이퍼 컴퍼니 만들 때 어떤 식으로 일을 했을 것인가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아마 예. 핵심적인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는 엄단을 좀 하긴 해야 됩니다만은 또 저렇게 갓난아이를 이렇게 또 안고 나타난 모습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좀 불편한 부분이 좀 있네요. 그죠? 썩 막 그렇게 막 글쎄요. 뭐 강하게 처벌할 건 분명히 처벌을 해야 되지만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을까? 뭐 이런 또 연민의 정도 좀 느끼게 되고 좀 복잡하네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는 연좌제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애 2살짜리까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너무 이렇게 관심을 좀 안 기울였으면 좋겠고 예. 정유라 영장 재청구 하느냐 안 하느냐도 국민들이 예. 영장 왜 그 제대로 수사 안 해서 구속 안 시켰느냐 이렇게 예. 반발도 굉장히 큰데 그 법원에서 영장 기각한 사유도 정유라가 완전히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예. 관여도에 대한 그게 이제 상당히 예. 정도가 구속할 정도까지는 안 된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우리가 정유라의 죄는 밉지만 정유라가 했다는 객관적인 게 나타날 때까지 전까지는 예. 우리가 좀 더 냉정한 시선으로 좀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불구속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수사는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너무 예. 영장 그거를 빨리 체포해가지고 체포 시간을 좀 길게 좀 못 가지고 수사를 제대로 못한 점은 예. 비난을 많이 받아야 되지만 이제 21살짜리 정유라 그 2살짜리 애까지 너무 관여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보는 건 조금 좀 그렇다. 그래서 어제 들어왔지만 유섬나 같은 경우는 거기는 좀 괘씸해요. 나이가 50 넘었고 3년간 프랑스에 피해 있다가 이제서 거의 뭐 독재에 항거하다 온 것처럼 이제 새로운 정부에 새로운 재판을 예. 받겠다고 오는 거는 큰 너무 속이 보여서 저런 분들은 반드시 구속을 시켜야 되지만 다른 분들은 좀 법의 좀 예. 상관도에 따라서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주제 정치권 소식으로 하겠습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 간의 페북 댓글 공방이 벌었는데 웬 챗?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자세한 얘기는 박진아 아나운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과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SNS에서 댓글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는 김상조, 강경화, 김희수 이 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언급하면서 국민의당이 협력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요. 이를 보고 정진석 의원이 딱 한 글자로 챗이란 댓글을 남겼습니다. 대선까지만 해도 박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었는데 이번엔 정부를 감싸는 듯한 글에 정 의원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겁니다. 이어 박 전 대표는 웬 챗이냐며 되받아쳤고 정 의원은 더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챗 공방이 화제가 되자 박 전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뭐 정진석 전 원내대표야 저희하고 좀 정체성이 다릅잖아요. 네. 그리고 그분이 지지하는 홍준표 전 지사와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네네. 저희하고 함께한다. 이러한 것은 조금 무리할 겁니다. 그렇게 보세요. 댓글에 대해 정 의원과 사적으로 얘기해봤느냐라는 질문에 박 전 대표는 본인도 장난을 좀 친 것 같다며 웃어넘겼습니다. 계속해서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웬 챗? 약간 아이들이 싼가 써서 유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챗 한마디에 이제 단어 하나에 들어가 있는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는 굉장히 또 적절한 표현들을 서로 주고받으신 것 같고 어쨌든 자유한국당에서는 국민의당이 여당이 이중대다라고 하고 있고요. 국민의당에서는 자유한국당 꿈에서 깨어나라 얘기를 해서 야권 연대의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관련해가지고 박지원 전 대표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세 후보자 모두 다 통과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조금 달라요. 다른 분들하고는. 대선 이후에 국민의당의 스탠스가 참 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당은 뭐 객관적으로는 호남을 지역적 기반으로 한 당인 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 호남 지역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보다 약 2배 이상의 득표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지역적 기반이 지금 붕괴되는 거 아니냐라는 위기감을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초기에 인사 문제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이낙연 총리에 대한 임명 동의안에 있어서 국민의당이 찬성적으로 돌아서면서 이제 그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어서 지금 계속 이어지는 인사청문회에서도 국민의당이 이제 민주당에 협조하는 듯한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박지원 전 대표로서도 그거에 대한 어떤 명분을 SNS를 통해서 이제 밝힌 것이고, 그와 같은 이제 대선 전후를 해서 180도 이제 국민의당 태도가 바뀐 것에 대해서 정진석 전 원내대표가 이제 챗이라는 한마디로 이제 의사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묘하죠. 당리당략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새 후보자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평가만 놓고 봤을 때 이분들은 좀 합당하다라고 하면은 반대를 하는 야당이긴 하지만 찬성표를 던질 수 있는 것인데, 그분과 관련해서 이제 두 사람 사이가 조금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강경화 후보자가 자녀 때문에 공직 박탈을 하는 것은 구시대적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엄마의 마음으로 위장 전입을 별 생각 없이 했는데 생각해보니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국민께 사과를 좀 했습니다. 야당 5개 비리 가운데 4개 해당된다고 총공세를 폈지만 한 방은 없었다라고 경향신문에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박사 논문 표절이라든지 증여세 부분, 남편 자녀 투기 관련해서는 충분히 소명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려 깊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새 집행을 열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좀 했고요. 이 강경화 후보자 얘기 가운데 사실은 이제 친정 엄마, 부모를 자기가 여전히 모시기 때문에 남편과 자신이 이제 경제적으로 좀 재산을, 월급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따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좀 집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또 이렇게 지지를 받는 그런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후보자는 상당히 많은 그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탈루한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러한 확실한 지금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그 재산 관계 관리에 있어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제가 세 딸의 맏딸로서 저희 친정 부모님, 경제력이 없는 저희 친정 부모님을 늘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 관리와 저의 재산 관리를 별도로 하는 걸로, 남편이 저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요. 저희 부부는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남편이 관리하는 재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알지 못하고, 저의 부분에 대해서도 남편도 잘 알지 못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요. 그런 관련해서 이런 그 납세 의무에 대한 세부 사항에서 서로 몰랐던 부분이 있었던 거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말이 지금 이제 기혼 여성들한테 이제 굉장히 지지를 받아요. 시집 가면은 사실은 친정 부모에게 용돈 주기도 눈치 보이는 게 우리 한국의 이제 보통 이 기혼 여성들의 생각인데, 저게 인사청문 과정에서 좀 오히려 이제 찬성 여론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저건 사실 매우 신선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는 남편이, 우리 민법상 보통 이제 가사법 이 관련해서 얘기 들어보면은 남편은 항상 그 부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옛날에 규정이 되어 있다가 이제는 상호간에 부양 의무가 있다는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바뀐 지 오래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편이 이제 부인을 부양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부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친정이나 챙겨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눈치를 보면서 돈을 타서 써야 되는 그런 광경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 강경화 그 후보자가 내가 나의 부모를 모시고 있다, 내가 부양하고 있다 당당히 밝혔고, 그래서 우리 부부가 서로 관리를 따로 한다, 부부 재산 별상 계약이라 보통 말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걸 당당히 밝히니까 기혼 여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도 저런 식으로 지향하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약간 그 지금까지의 기조와는 다른 측면에서의 여성으로서의 역할이라든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제 크게 한 방은 없었다라고 경향신문 기사 쓰고 있는데, 저 정도면은 어제 이제 청문 과정 봤는데 합격점을 받을 만한가요? 한 방이 없었다는 것은 편향적으로 그 기사를 쓴 것 같고요. 우리 사회에서 그러면 앞으로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 부부는 재산을 따로따로 관리해서 다른 내 배우자의 탈세 문제에 대해서 난 잘 모르고 내 책임은 없다라고 변명을 할 때, 그럼 그거 다 받아줘야 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앞으로 공직 후보자가
지금 강경화 후보자는 참 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녀의 국정 문제 때문에 공직을 박탈하는 건 구시대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의견 다르면 다 적폐고 구시대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많은 공직 후보자들이 자녀 문제 때문에 배우자 문제 때문에 다 탈락했습니다. 근데 저는 도덕성하고 업무 능력 면에서 보는데 여태까지는 업무 능력에 문제가 없었는데 강경화 후보자는 저는 업무 능력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4강 외교 경험이 없고 유엔만 있다 보니까 어제 사드 문제나 모든 거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은 지금 실존하는 위협이거든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일본 사이에서 지금 내일부터 전쟁에 나가야 돼요. 서희가 거란하고 대비해서 바로 나가서 협의해서 그 땅을 광동 육지를 뺏어왔잖아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검토해보겠다, 연구해보겠다. 저는 업무 능력에 있어서 조금 걱정입니다. 이거 한마디만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 4강 외교 경험이 없다는 게 물론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약점이 있는데 우리에게 외교가 4강 외교만 있는 거 아닙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다자간 외교에는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큰 틀에서 외교 패러다임의 전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 업무 능력을 얘기하는 좀 곤란하고요. 자녀 국정 문제로 공직 후보 자격을 논하는 것은 구시대적입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그런 걸로 공직 후보에서 탈락시키거나 그게 결격사유라고 보는 게 없어요. 그 국적 선택은 성인이 된 자녀에게 있습니다. 근데 성인이 된 자녀가 스스로 국적을 선택하는데 내가 먼 미래에 공직을 맡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게 얼마나 구시대적입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뭐 논란이 끝이질 않네요. 어쨌든 이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탄핵 위기로 모여 있는데 이게 시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여기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